아이가 이렇게 우는데 하은이는 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니? 여보. 하은이가 또 혈압 때문에 쓰러진 건 아닐까요? 오늘따라 아이가 평소보다 더 오래 울고 있어요. 무슨 일이 생긴 건지 우리 올라가서 확인해봐요. 하은아. 어디 있니? 세상에.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시우야. 울지 마라. 외할머니가 안아줄게. 내 엄마는 어디 갔니? 왜 너를 혼자 두고 있니? 아이쿠. 그쪽으로 가지 말라니까. 이 게임은 정말. 너 때문에 내가 이번 판 졌잖아. 이게 뭐지? 하은이 목소리 아니야? 남편과 나는 손자를 안고 작은 방 문을 열었어요. 안에는 이어폰을 끼고 컴퓨터 앞에 앉아있는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하은아. 하은아. 지금 뭐 하는 거니? 며느리는 대답도 하지 않고 화면에만 눈을 고정한 채 혼자 중얼거리고 있었어요. 이번 판은 제대로 해야 해. 뭐? 내가 애를 봐야 한다고? 애는 자고 있으니까 괜찮아. 빨리 게임 시작하자. 며느리의 무책임한 행동에 남편은 화가 나서 다가가 이어폰을 확 빼버렸습니다. 놀란 며느리는 욕설을 내뱉었어요. 이게 뭐야? 어머니. 왜 이러세요? 지금 뭐 하는 거야? 내가 엄마. 아빠가 너한테 몇 번이나 전화한 줄 아니? 전화요? 전화 온 거 못 봤어요. 전화가 여기 있는데 엄마가 전화 안 왔다니 무슨 말씀이세요? 전화가 바로 옆에 있는데 왜 못 들었다고 하는 거야? 아마도 이어폰을 끼고 있어서 못 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어쨌든 부모님. 이렇게 허락도 없이 집에 들어오시는 건 예의가 아니지 않나요? 결혼 전에 어머니는 제 허락 없이 집에 들어오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맞아. 나는 내 생활에 간섭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어. 하지만 시우가 1시간 넘게 울고 있는데도 내가 전화를 받지 않으니 우리가 걱정이 돼서 올라온 거야. 혹시 지난번처럼 욕실에서 쓰러진 건 아닐까 해서 말이야. 뭔 일이 있었으면 제가 말씀드렸겠죠. 그런데 왜 부모님이 저를 이렇게 놀라게 하시는 거예요? 놀라게 했다니? 엄마. 아빠가 여기서 너를 몇 번이나 불렀는데도 듣지 못했잖아. 아이를 재우고 있다고 하더니. 아이가 이렇게 울고 있는데 내가 재웠다는 거니? 엄마. 이 나이대 아이들은 울면서 의사 표현을 할 수밖에 없어요. 우는 게 당연한 거죠. 엄마가 너무 과민 반응하고 계세요. 하지만 울더라도 어느 정도는 해야지. 오늘뿐만 아니라 매일같이 아이가 1시간 넘게 울고 있으니 엄마. 아빠가 참을 수 없어 올라온 거야. 울 때마다 안아주면 버릇이 나빠져요. 아이는 울더라도 꼭 안아줄 필요는 없어요. 어릴 때부터 울 때마다 안아주면 나중에 문제가 돼요. 그건 아이가 좀 더 컸을 때나 하는 말이지. 지금은 아직 2달도 안 된 아기인데 엄마가 많이 안아줘야 할 때란다. 엄마가 너한테 집안일 걱정하지 말고 아이가 자면 너도 자서 건강을 챙기라고 했잖아. 그런데 지금 너는 대체 뭐 하고 있는 거니? 엄마. 제발 간섭하지 마세요. 이게 제가 쉬는 방식이에요. 제가 아이를 키우는 방식이 있는 거고. 엄마가 자꾸 옛날 방식을 저한테 강요하시면 곤란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68세 서현입니다. 안동에 살고 있고, 지금은 제 둘째 아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원래는 아들과 며느리와 함께 살지 않았어요. 우리는 며느리의 생활에 간섭하지 않았고, 연락 문제에 대해서도 불평한 적이 없습니다. 며느리가 바로 위층에 살면서도 우리는 며느리 집에 마음대로 올라가지 않았고, 손자를 만나고 싶다고 요구한 적도 없었어요. 사실,
우리 둘째 아들은 능력이 아주 좋은 아이입니다. 대기업에 다니진 않지만 안정적인 직업이 있고 차도 가지고 있으며 여러 여자 친구와도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어요. 하지만 무슨 이유에선지 결혼은 하고 싶지 않다고 하더군요. 혼자 사는 게 편하다며 결혼은 필요 없다고 했죠. 그렇게 37살이 될 때까지 계속 연애만 하다가 어느 날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다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사진으로 봤을 때와는 실물이 많이 달랐지만 어쨌든 저는 며느리가 우리 아들의 생각을 바꾸게 해준 것에 대해 매우 감사하고 감동했습니다. 제 며느리 이름은 하은입니다. 첫날 하은이 우리 집에 인사를 왔을 때 저는 아이가 우리 집에서 식사할 때 부담을 느낄까 봐 걱정돼서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기 위해 하은이를 킹크랩 먹으러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어색하지 않게 느끼도록 하려고 저는 말했죠. 부담 갖지 말고 많이 먹어. 부족하면 더 시킬 테니 말해줘. 그런데 남편이 말했습니다. 당신이라면 처음 만났을 때 더 시켜달라고 할 수 있겠어? 우리가 알아서 시켜줘야지. 그 말을 듣고 저는 내가 너무 무심했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은이는 게를 먹지 않고 밀이 갈라져 있는 게 다리에서 살을 조심스럽게 발라내고만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 잘못을 깨달았어요. 해산물의 비린내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우리가 미리 물어보지 않고 그냥 데려온 거였죠.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이 음식이 입맛에 맞지 않니? 미리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물어보고 결정했어야 했는데. 미안하다. 지금 다른 거 먹으러 갈까? 그러자 하은이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저는 어머니와 아버지가 먼저 드시길 기다리고 있었어요. 게 살은 제가 미리 발라놨으니까 어머니. 아버지 드셔보세요. 그리고 하은이는 한 입도 먹지 않고 우리에게 게 살을 모두 건네줬습니다. 제가 말했죠. 아이고. 정말 착하구나. 이제 그만 주고 너도 좀 먹어. 내가 게 다리에서 살을 다 발라놨으니 먹어라. 우리의 첫 만남은 그렇게 행복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그 후 하은이는 자주 문자와 전화를 해서 저에게 친근함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어머니. 저 하은이에요. 낯선 번호로 문자를 드려서 놀라셨죠? 제가 남편한테 어머니 번호를 물어봤어요. 어머니와 더 가까워지고 싶어서요. 이게 어머니를 불편하게 하지 않기를 바라요. 저녁 맛있게 드시고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그 후 하은이는 남편과 함께 마실 수 있도록 커피 쿠폰도 보내주었습니다. 첫 만남에서부터 하은이는 정말 예의 바르고 착한 아이였어요. 저는 혹시 연락을 자주 하라고 하면 오히려 부담이 될까 봐 하은이의 전화번호를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원래 자주 연락하는 것에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아들에게서 소식을 듣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하은이가 스스로 먼저 연락을 해주니 저는 너무 기뻤습니다. 이렇게만 하면 결혼 후에도 우리는 좋은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죠. 우리 집 외에 다른 집 한 채가 있었는데 그 집은 원래 우리 큰아들이 살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큰아들이 직장 문제로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면서 그 집이 비게 됐죠. 저는 남편에게 그 집을 세를 주지 않고 둘째 아들과 하은이가 그곳에서 살 수 있게 해주는 게 어떻겠냐고 물었고 남편도 그게 좋은 생각이라고 동의했습니다. 그 후 우리는 둘째 아들과 하은이에게 그 집에서 살겠느냐고 신중하게 제안했습니다. 어차피 그 집은 독립된 집이긴 하지만 시부모 바로 옆집에서 사는 것이 며느리에게 불편할 수도 있으니 하은이가 거절하면 다른 집을 구해줄 생각도 했습니다. 어머니. 사실 저희는 적당한 전셋집을 못 구하고 있었어요. 어머니께서 그 집에 살게 해주신다면 정말 감사하죠.
하은이는 환하게 웃으며 기쁘게 동의했습니다. 저는 하은이가 더더욱 예뻐 보였고, 나중에 그 아이를 친딸처럼 대해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저는 하은이에게 말했어요. 엄마는 절대 너희 집에 함부로 찾아가지 않을 거고, 비밀번호 누르고 들어가는 일도 없을 거야. 부담 갖지 말고 편하게 살아. 모든 만남이 화목하게 끝난 것이 정말 기뻤습니다. 그때 저는 이 행복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인생은 항상 우리가 바라는 대로 흘러가지는 않죠. 그렇지 않나요? 많은 가정처럼 우리도 결혼 준비를 하면서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가구와 가전제품이 도착하기 전에 집수리를 마치려고 바빴습니다. 그렇다고 저렴한 자재를 사용하거나 대충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벽지, 바다, 주방 가구, 심지어는 작은 전등까지도 하은이의 취향에 맞춰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예단 준비에 대해 자신만만했던 장인어른과 장모님이 갑자기 입장을 바꿨어요. 그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 예단을 바로 준비할 수 없으며 축의금을 받은 후에 돈을 줄 거라고 했습니다. 또한 예준이에게 예단 준비비를 미리 도와달라고 부탁했다는 말도 했어요. 제가 불쾌했던 점은 예준이가 나와 상의도 없이 그 요청을 받아들였다는 것이었죠. 물론 그들의 상황이 어려운 것은 이해하지만 예단을 준비하겠다고 했으면 스스로 해결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아들이 돈을 빌려주는 건 맞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장모님께 전화를 걸었어요. 안녕하세요. 사돈. 제가 예준이에게 들었는데 예단을 축의금을 받은 후에 주시겠다고 하셨다면서요? 맞아요. 저희가 집을 고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지금 당장은 돈이 없어요. 그래서 예준이에게 좀 도와달라고 부탁했어요. 하지만 우리도 여유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남편이 은퇴한 후 우리도 자식들 집을 고치기 위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어요. 우리 역시 여유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들의 사정을 듣고 저는 두 집안의 관계를 손상시키지 않기 위해 최대한 침착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장모님은 오히려 제 분노를 부추기려는 듯한 말을 했습니다. 사돈은 아들이 결혼하는 걸 원치 않으세요? 저희는 지금 돈이 없으니 결혼을 미뤄야 할까요? 저희가 예준이 돈을 빌려서 갚지 않겠다고 한 것도 아닌데요. 예준이가 자발적으로 돕겠다고 했어요. 설마 우리가 그 돈을 떼먹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가요? 그렇게 말씀드리려는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단지 이 상황이 맞지 않다고 느꼈을 뿐입니다. 그런데 왜 사돈은 그러세요? 저희는 예준이와 이미 상의한 문제인데 갑자기 전화를 걸어 이러시니 제가 마치 사돈께 무시당하고 사위에게 의지하는 사람처럼 느껴지네요. 그리고 그들은 덧붙였습니다. 원래 예준이는 결혼할 생각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은이를 만나고 나서 결혼을 결심하게 됐죠. 그러니 하은이가 사돈께는 은인 아니신가요? 맞아요. 저는 하은이에게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하지만 각자의 역할은 각자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아직 제 말이 끝나지 않았어요. 하은이에게도 구애하는 사람이 많았는데 이런 대우를 받으면서 결혼하는 것이 맞는지 고민이 되네요. 하지만 하은이가 예준이를 사랑하니까 결혼은 하겠지만 예단 준비는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그리고 예준이가 이런 일을 사돈께 이야기할 줄은 몰랐네요. 남자가 한 번 돕기로 했으면 조용히 돕고 끝내야지. 왜 부모에게까지 말하는 건가요? 사돈의 아들이 나중에 우리 가족 사이를 이간질하게 될까 걱정되네요. 사돈. 예준이는 이간질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저 이런 일이 있었다고 이야기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제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장모님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화가 나는 마음을 억누르고 아들을 불러 대화를 나눴습니다.
제가 말했죠. 예준아. 장모님께서 예단 준비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하셨어. 결혼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게 좋지 않겠니? 그 말을 들은 제 아들은 평소에는 매우 침착한 성격이었지만 저에게 화를 냈습니다. 엄마. 제가 이 문제는 제가 알아서 하겠다고 했잖아요. 엄마가 뭐라고 하셨길래 장모님이 울면서 저한테 전화하셨나요? 제가 엄마한테 전화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나요? 엄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단다. 엄마가 말을 끝내기도 전에 장모님이 전화를 끊으셨어. 항상 차분하던 아들이 이번에는 격한 반응을 보였어요. 그때 저는 예준이가 정말 하은이를 많이 사랑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자식의 뜻을 부모가 이길 수는 없죠. 제 아들은 며칠 동안 집에서 식사도 하지 않았고 남편과 제가 무슨 말을 해도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저희는 결국 아들의 뜻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장모님은 저에게 사과를 요구했어요. 이 문제를 그냥 넘길 수 없다며 정식으로 사과하라는 것이었죠. 저는 아들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눈을 감고 사과했습니다. 예의가 있는 사람이라면 제가 고개를 숙여 사과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나서 미안하다는 말이라도 했어야겠죠. 그러나 장모님은 고개를 숙이며 단 한마디로 알겠습니다. 라고만 답하셨습니다. 이 일은 그렇게 마무리되는 듯 보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예단을 고르러 가는 날이 왔고 아들이 저에게 같이 가자고 말했습니다. 저는 대답했죠. 그래. 엄마도 같이 갈게. 불편하지 않니? 왜 장모님은 함께 오지 않으셨니? 그런 건 아니에요. 장모님께서 어머니가 같이 가는 게 좋겠다고 하셨고, 다 끝나면 같이 식사하자고 하셨어요. 처음에는 예단 준비에 시어머니가 끼어들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이후 장모님과의 긴장된 분위기를 풀 수 있는 기회일 수 있다고 생각하여 긍정적인 마음으로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가구와 가전제품을 고를 때 장모님과 하은이는 깊이 고민하지 않고 바로 직원에게 최신형, 최고급 제품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조금 불안해졌습니다. 예단 준비에 돈이 부족하다고 하던 사람들이 지금은 최고급 제품만 찾고 있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말했습니다. 하은아. 직원이 말하길 한 단계 아래 제품도 아주 좋다고 하더라. 물론 최고급 제품이 좋긴 하지만 혹시 엄마 때문에 비싼 걸 고르려고 하는 거라면 그럴 필요는 없단다. 나는 예단에 대해 아무런 요구도 없으니 부담 갖지 마라. 처음 살림을 시작할 때는 모든 걸 다 알 수 없고 실수도 할 수 있으니 적당한 가격의 제품을 고르는 것도 좋은 선택이야. 가스레인지는 인덕션보다 화력이 더 세서 요리를 더 빨리 할 수 있고 유선 청소기는 무선 청소기보다 더 꼼꼼하게 청소할 수 있어. 그리고 식기세척기는 지금 당장 꼭 필요한 건 아니니까 나중에 상황이 되면 사는 것도 괜찮지 않겠니? 제가 이렇게 말하자 장모님과 하은이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장모님께서 바로 말씀하셨습니다. 사돈께서는 우리가 예준이에게 빌린 돈을 갚지 못할까 봐 걱정되시는 건가요? 걱정하지 마세요. 결혼식 축의금을 받은 후에 예준이에게 갚을 거고 남을 정도로요. 누가 자기 딸 결혼식에 최선을 다하지 않겠어요? 어머니. 저는 실용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어머니는 예단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저와 엄마가 알아서 할게요. 바로 그때 제 아들도 거들었습니다. 엄마. 엄마는 그냥 가만히 계세요. 저는 매우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렇다면 왜 저를 부른 건가요? 저는 그저 진심으로 조언을 했을 뿐인데 그들은 제 말을 오해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쇼핑을 마친 후 우리는 저녁 식사를 하러 갔지만
저는 마음이 너무 불편해서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머리가 너무 아파서 결국 계산을 하고 집에 먼저 돌아갔습니다. 제가 먼저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은 따라오지도 않았고, 제가 무사히 집에 도착했는지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 후, 아들의 신용카드 청구서를 매번 열어보는 대로 확인하던 중 예단 준비 비용보다 훨씬 큰 금액이 청구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청구 내역에는 백화점에서 1.800만 원을 소비한 항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이 1.800만 원은 어디에 쓴 돈이니? 아, 그날 식사 후에 장모님이 백화점에서 차를 마시자고 하셨어요. 거기서 하은이가 예쁜 가방을 봤는데 제가 그걸 사줬습니다. 사실 프로포즈 할 때 같이 사주려고 했는데 하은이가 프로포즈는 필요 없고 가방만 사달라고 했거든요. 가방 하나에 1.800만 원이나 해? 왜 하은이한테만 사고 장모님께도 사드린 거니? 장모님도 거기 계셨는데 하은이 것만 사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장모님 것도 하나 샀어요. 그런데 엄마는 제대로 된 가방 한 번 써본 적 있나요? 평생 싸구려 나일론 가방만 쓰고 다니시잖아요. 그날 함께 식사하셨어야 이런 기분 안 느끼셨을 텐데. 엄마는 내 마음을 이해하지만 지금은 신용카드 청구서 때문에 머리가 아프니 그만 얘기하자. 예준이의 말이 끝나자 저는 더욱 화가 났습니다. 결혼식을 간소하게 하자고 제안하고 예단에 돈을 많이 들이지 않겠다고 했던 장모님이 왜 이렇게 변한 걸까요? 장모님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어서 저는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물었습니다. 너희 아들 결혼할 때 예단 준비는 어떻게 했니? 우리 부부는 예단은 필요 없다고 서로 합의했고 결혼 반지와 커플링만 준비했어요. 그런데 내 사돈이 우리 아들에게 1.000만 원짜리 시계를 선물하겠다고 고집을 부리더라고요. 우리는 똑같이 해줄 여유가 없다고 몇 번이나 거절했지만 끝내 그들이 사줬어요. 그래서 우리도 1.000만 원짜리 가방을 사서 며느리에게 선물할 수밖에 없었죠. 나는 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이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이 결혼하기 싫어하는 것 같아요. 나는 이제 두 번째 자식 결혼 준비할 경제적 여유가 없어요. 친구는 저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어때? 아들 결혼 준비 때문에 고민이 많지? 친구의 질문에 대충 대답한 후 저는 전화를 끊고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비록 예준이가 대신 돈을 쓰겠다고 제안했더라도 장모님께서는 어른으로서 당연히 거절하셨어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받았으니 적어도 예준이에게는 뭔가 답례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아무런 답례도 없었고 마음이 복잡한 상태로 아들과 하은이는 결혼식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신혼집에서 식사를 하기로 한 날, 우리는 저녁을 먹으러 아들 집에 갔습니다. 소파에 앉아 있던 중 TV 선반에 놓인 통장을 보게 되었어요. 저는 통장을 이렇게 아무렇게나 두면 안 되는데라는 생각이 들어 통장을 제자리에 놓으려다. 그 안에 예단이라는 메모와 함께 4천만 원이라는 금액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당장이라도 아들과 며느리를 불러내서 이 일을 따지고 싶었지만 일단은 사돈이 돌아가실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솔직히 말해봐라. 너희 예단을 사돈에게서 받은 거니? 네, 저희가 받았어요. 그 돈은 하은이 계좌에 있어요. 왜 그 돈을 너에게 주지 않고 하은이에게 준 거니? 그럼 거실에 있던 그 통장도 하은이 것이냐? 엄마가 그 통장을 언제 보셨어요? 우리는 이제 결혼했으니 제 돈도 하은이의 돈이에요. 하은이는 낭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일에 대해선 더 이상 말하지 말아주세요. 사돈은 두 아이가 부부가 되었으니 예단을 사위가 아닌 딸에게 주었다는 이유를 들었고
하은이는 그 돈을 나중에 집을 사는데 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사돈은 우리 아들에게 줘야 할 돈을 은근슬쩍 넘긴 셈이었습니다. 저는 이 일을 따지려고 당장이라도 사돈을 찾아가고 싶었지만 남편이 저를 말리며 상황을 지켜보자고 했습니다. 차분하게 생각한 후 저는 아마 제가 너무 제 입장에서만 일을 봤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돈이 말을 직설적으로 하는 편이지만 그들이 나쁜 의도를 가진 건 아닐 수도 있다고요. 어쩌면 아들과 하은이가 서로 상의해서 결정한 일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는 남편의 의견에 동의하며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몇 달이 지나고 우리는 여전히 아들과 서로의 사생활을 존중하며 지냈습니다. 명절이나 생일 같은 특별한 날 외에는 거의 만나는 일이 없었어요. 제가 섭섭하지 않았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만 남편과 저는 우리만의 생활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여행을 다니고 우리만의 시간을 보내며 지냈죠. 시간이 지나면서 서운함도 점점 옅어지고 일상도 안정되어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리는 좋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들이 말했어요. 엄마, 하은이가 임신했어요. 지금 8주째입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위험한 시기라서 절대 안정이 필요하다고 하셨어요. 하은이는 몇 달 동안 친정에 가서 지내고 싶어 했고 저는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하은이가 친정에 있는 동안 아들은 우리 집에 와서 밥을 먹고 직장에 다녔어요. 바로 위층에 살면서도 1년 내내 몇 번 만나지 못했는데 이제는 아들을 자주 만날 수 있어서 저는 정말 기뻤습니다. 10개월이 지나고 하은이는 출산을 했고 산후조리원을 다녀온 후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손주를 돌봐주고 싶었지만 하은이는 모든 일을 혼자 하겠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 저는 말했습니다. 오늘 시우가 왜 이렇게 많이 우는 거지? 하은이한테 계속 전화했는데 받지 않네. 혹시 지난번처럼 쓰러진 건 아닐까? 맞아요. 오늘은 평소보다 더 오래 울고 있어요. 무슨 일이 생긴 건지 우리 가서 확인해 봐야겠어요. 하은이는 고혈압이 심각했습니다. 임신하기 전에도 체격이 큰 편이었는데 임신 후 체중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심장에 큰 부담이 갔습니다. 임신 중에도 한 번 기절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혹시 하은이가 또 기절한 건 아닌지 걱정되어 급히 비밀번호를 눌러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은아, 하은아, 어디 있니? 하고 불렀습니다. 집 안에 들어가 보니 손자가 거실 한가운데에 누워 있었고 얼굴은 분유로 가득했으며 목 놓아 울고 있었습니다. 아이 머리 위에는 휴대폰 거치대에 고정된 우유병이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어요. 우유병 뚜껑이 제대로 닫히지 않아 우유가 줄줄 새어나와 아이의 얼굴에 흐르고 있었습니다. 우유가 아이의 눈과 코에 들어가서 아이는 숨이 막혀 울음을 그치지 못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외쳤습니다. 세상에, 이게 어떻게 된 일이니? 시우야, 울지 마라. 내 엄마는 어디 있니? 저는 급히 손자의 얼굴을 닦아주고 거실을 오가며 아이를 달래기 시작했습니다. 집안 바닥 여기저기 물건들이 어질러져 있었고 우리는 걸음을 옮길 때마다 어지럽게 널린 물건들을 발로 차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하은이가 쓰러졌는지 확인하려고 방마다 문을 열어보았어요. 바로 그때 작은 방에서 하은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쪽으로 가지 마. 또 너 때문에 졌잖아. 별표 남편은 문을 열었고 며느리가 컴퓨터 앞에 앉아 이어폰을 끼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은아,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하지만 며느리는 대답하지 않고 화면에 시선을 고정한 채 계속해서 컴퓨터와 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제대로 해보자. 판을 망치지 마. 애는 자고 있으니까 괜찮아.
남편은 화가 나서 다가가 하은이의 이어폰을 확 빼버렸습니다. 며느리는 깜짝 놀라며 욕을 내뱉고 소리쳤습니다. 누구야? 당신들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희 부모님이다. 내가 얼마나 전화를 안 받았는지 아니? 시호가 울어대서 우리는 걱정돼서 달려왔어. 저는 괜찮아요. 제가 전화를 받지 않았다면 애초에 남편에게 전화했어야죠. 왜 제 허락 없이 집에 들어와서 놀래키세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마음대로 문을 열고 들어오시면 안 된다고요. 엄마는 너희 생활에 간섭하고 싶지 않아서 항상 신중하려고 했단다. 하지만 시호가 1시간 넘게 울었고 내가 전화를 받지 않으니 걱정이 됐어. 혹시 지난번처럼 욕실에서 쓰러진 건 아닌가 해서 말이다. 집에 들어오셨으면 적어도 한마디는 하셨어야죠. 이렇게 놀라게 하시면 안 돼요. 저는 계속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고 전화도 바로 옆에 있었는데요. 시우는 자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자는 거라고? 내가 애가 자고 있다고 했지만 시우는 울다 지쳐서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있었어. 방금 분유를 먹고 잠들었는데 아마 다시 깬 것 같아요. 어머니, 이 나이대의 아기들이 우는 건 흔한 일이에요. 너무 과민 반응하지 마세요. 그런데 시우 얼굴에 묻은 게 뭐니? 내가 귀찮아서 우유병을 핸드폰 거치대에 얹어 놓은 거냐? 우유병 뚜껑도 제대로 닫지 않아서 우유가 흘러내려 애 얼굴에 다 쏟아져서 그렇게 울고 있었던 거란다. 저랑 있을 때는 애가 울지 않아요. 왜 자꾸 저를 나쁜 엄마로 만드시는 거예요? 너는 이어폰을 끼고 있어서 아이가 울어도 들리지 않았잖니? 오늘만 그런 게 아니야. 매일 아이가 1시간씩 우는데도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니 우리가 시우의 울음소리를 녹음까지 했단다. 그런데도 거짓말을 할 거니? 울 때마다 안아주면 버릇 나빠져요. 아기한테는 우는 게 무조건 안기는 일이 아니라는 걸 가르쳐야 해요. 어머니, 저를 나쁜 엄마로 보지 마세요. 그건 아이가 좀 더 클 때 가르치는 것이지. 시우는 아직 2달도 안 된 아기니까. 지금은 많이 안아줘야 할 때란다. 나는 집안일 신경 쓰지 말고 내가 잘 때 같이 자서 체력을 보충하라고 여러 번 말했잖니. 어머니, 게임은 제가 쉬는 방법이에요. 사람마다 자기를 쉬게 하는 방법이 다 다른 법이잖아요. 제가 아기를 키우는 방식이 따로 있어요. 어머니가 하셨던 방법을 저에게 강요하지 마세요. 간섭하지 않겠다고 하셨으니 제발 간섭하지 마세요. 우리가 언쟁을 하고 있을 때 아들이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왜 모두 여기에 모여 계세요? 남편과 저는 아들에게 지금까지 일어난 일들을 설명하고 시우의 울음소리를 녹음한 것을 들려주었습니다. 여보, 이거 시우의 울음소리 아닌가요? 세상에. 이 아파트에는 아기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게 시우 울음소리라고 생각해요? 어머니, 아버지. 2분이 시우를 못 보게 한다고 저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려고 일부러 그러시는 거죠? 왜 거짓말까지 하세요? 그러나 우리 아들은 잠자코 듣기만 할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하은아. 저건 정말 시우의 울음소리야. 내가 내 아이가 우는 소리도 알아차리지 못했니? 제가 시우 엄마인데. 제가 모를 리가 있나요? 하은아.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너는 너무 많은 거짓말을 했어. 나는 내가 산후 스트레스로 힘들어할까 봐 모든 걸 넘기려고 했지만 이제는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아들이 거실 장식장과 작은 방 책장에서 무언가를 꺼내면서 말했습니다. 이게 뭔지 알아? 뭔데? 시우의 장난감이야?
이건 가정용 감시 카메라, 홈캠. 야, 엄마는 집에 이런 게 있는 줄 전혀 몰랐지? 엄마는 집안일에 전혀 관심이 없잖아. 나는 처음에 내가 혼자 있을 때 응급 상황이 생기면 대비할 수 있게 카메라를 설치했어. 내가 혼자 있을 때 기절하거나 위험한 일이 생길까 봐 말이야. 그런데 내가 매일 퇴근하고 확인해보면 시우는 거실에서 혼자 울고 있고 너는 작은 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더라. 너도 피곤해서 가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해하려고 했어. 하지만 너가 산후조리원에서 돌아온 이후로도 이런 일이 계속되고 있어. 너는 아직도 내가 아이의 엄마라고 생각하니? 여보, 미안해. 아이를 돌보는 게 너무 스트레스라 잠깐 숨 좀 돌리려던 게 이렇게 되어버렸어. 내가 너무 과부하가 걸린 것 같아. 어쩌면 산후 우울증일 수도 있어. 이번 한 번만 용서해줘.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거야. 내가 말했잖아. 혼자서 아이 보는 게 힘들면 시어머니께 도움을 청하겠다고. 하지만 당신은 내가 시어머니가 아이를 돌보는 걸 싫어한다고 말했잖아. 그래서 친정엄마에게 도움을 청하라고 했는데 친정엄마도 너무 힘들어서 못 도와주겠다고 하셨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해? 양쪽 다 못 믿겠다면 적어도 내가 제대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지. 그리고 이게 지금 그 결과야. 남편과 저는 그 장면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손자를 데리고 집으로 내려왔습니다. 우리는 충분히 상의한 끝에 더 이상 아들과 하은이가 그 집에서 살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집을 임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예준아, 하은아, 아니, 며느리야. 너희 통장에 돈이 있지 않니? 그 돈을 써서 새로운 집을 구해라. 우리는 이 집을 임대할 것이다. 이제부터 너희가 너희 삶을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 아버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갑작스러우면 우리가 어디서 집을 구합니까? 예준이는 작은 아파트를 빌릴 수 있는 돈을 빌릴 수 있잖니? 왜 못 해? 우리는 너희를 친자식처럼 대해줬고 한마디도 안 했는데 너희는 너무 제멋대로 살았어. 우리가 너희에게 편하게 살라고 했지. 자식을 방치하고 그렇게 살라고 한 게 아니었다. 하은아, 내가 항상 우리가 무슨 말을 하면 불만을 느끼고 우리가 내 삶에 간섭한다고 생각했지? 너희는 바로 위층에 살면서 일주일에 한 번 시우를 데려올까 말까 하더라. 이 세상의 시부모가 바로 미층에 살고 있는데도 영상통화도 안 하고 손자 사진 한 장 보내지 않는 며느리가 있니? 내가 몇 번이나 부탁해서야 겨우 몇 장의 사진을 받았다. 나는 속상했지만 내 마음을 이해하려고 참았단다. 하지만 내가 시우에게 내가 관심을 두는 게 싫다면 멀리 나가서 살 거라. 아버님, 저희는 집을 구할 수 없어요. 돈도 없고 하은이 통장에 있던 돈도 다 썼습니다. 너희는 돈을 아끼겠다고 했잖니? 그런데 그 돈이 다 어디로 갔니? 하은이가 임신 안정기에 접어들었을 때 친정엄마와 여행을 다니느라 돈을 다 썼어요. 친정엄마는 절대 손자를 돌봐주지 않겠다고 하셨고 우리와 함께 사는 것도 싫다고 하셨어요. 저희는 정말로 갈 곳이 없어요. 제발 여기서 계속 살게 해주세요. 그건 너희가 내린 결정이지. 우리는 너희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너희는 너희가 한 일에 책임을 져야 한다. 아버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제가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빕니다. 앞으로는 두 분께 잘하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이제 됐다. 우리는 이미 집을 부동산에 내놓았단다.
남편은 정말로 단호했습니다. 아마 남아있던 감정이 이미 다 사라졌기 때문일 겁니다. 하지만 며느리가 울고 있는 모습을 보니 제 마음이 다시 약해졌습니다. 며느리가 우는 모습을 보니 제 마음이 다시 약해졌습니다. 엄마가 우는 것을 본 시우도 따라서 울기 시작했어요. 결국 저는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 집으로 들어와서 살아라. 오해하지 마라. 우리도 너희와 같이 사는 게 불편하긴 마찬가지다. 시우가 유치원에 갈 때까지만 같이 살고 그때가 되면 너희는 다시 위층으로 올라가도 된다. 너희가 잘하면 더 일찍 올라가게 해줄 수도 있고. 하은아. 내가 시부모가 싫든 이 생활이 얼마나 부담스럽든 간에 그 화를 아이에게 풀어서는 안 된다. 너는 아이를 잘 키워야 한다. 여기서 지내는 동안 나는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도와줄 테니 우리 관계가 좋든 나쁘든 이제는 상관하지 않는다. 그러니 너도 나에 대해 신경 쓰지 말고 함께 시우를 건강하게 키우자. 알겠니? 그 말을 들은 하은이는 제 손을 잡고 고개를 숙이며 울었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 하은이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일 먼저 컴퓨터를 팔고 아이 돌보는 일에 전념하며 규칙적인 생활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제가 손주를 돌봐주니 하은이는 틈틈이 잠을 자며 점점 스트레스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렇게 행복한 날들이 많아지기 시작했고 손주도 점점 안정되고 울음도 줄어들었어요. 하은이가 변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어려움이 많았지만 우리는 좋은 며느리를 얻은 것 같아. 다른 사람이었다면 벌써 이혼하고 떠났을 수도 있겠지만 하은이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변화하려고 했으니 그 자체만으로도 참 고마운 일이지. 이제 시우가 유치원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저는 아이들에게 독립해서 살라고 했지만 하은이는 계속 우리와 함께 살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은 행복한 결말을 맞이했고 지금도 함께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 행복이 얼마나 지속될지 모르겠지만 미래에 대해 걱정하기보다는 오늘의 행복에 집중하며 가족을 위해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도 이 이야기가 다른 많은 고부 관계처럼 좋지 않은 결말을 맞을 줄 알았습니다. 부모와 자식이 서로 멀어지면서 끝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하지만 다행히도 따뜻한 결말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것은 서로의 감정과 입장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모든 가정이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며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구독해주신 분들과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